안녕하세요. 아빠와 아들의 세대 공감 축구 이야기 부자의 K리그 원정단 북해단장입니다. 오늘의 북해단장의 축구 시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K리그 수원FC 2023년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고 있는 시즌의 개막 전부터 현재 이제 정규 시즌 두 경기를 남겨둔 36라운드의 수원 더비까지 치른 시점에서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그 안에 수원FC의 총체적인 난국 2023 시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눌 이야기에 대한 주제를 생각했던 것은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더운 여름부터 해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던 가을, 쌀쌀해진 겨울, 현재 오기까지 정말 3번, 4번 계속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를 언제 하면 좋을까 했던 그 이야기,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북해단장의 축구 시점 수원FC의 흥겨운 잔치 그리고 추억으로 가득해야 할 2023 시즌 20주년을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초상집 분위기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과관계에 따라서 여러 원인들과 과정을 통해서 현재 36라운드 그리고 11월 정규 시즌 2개 라운드를 앞두고서 승강 플레이오프의 기로에 서 있는 수원FC의 현재 시점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대략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총 10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시즌 개막 전 수원FC 클럽과 키 서포터즈 리얼크루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이야기가 됐었던 김호곤 단장 교체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그렇지만 일을 굉장히 잘하고 성과가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이유 없이 교체한다거나 내치지는 않겠죠. 물론 내치는 모양새는 아니었지만 저희 팬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유 없이 단장이 교체된다고 밖에 생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당시에 팬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나 후문들은 시의 정치적인 이유로 수원FC가 시도민 구단이다 보니 구단의 주요 인사가 정치적인 라인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팬들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저 또한 2022 시즌 수원FC 서포터즈 리얼크루의 홍보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또 열정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사실 김호곤 단장의 교체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호곤 단장은 2019년 수원FC에 취임한 이래 현재 수원FC를 이끌고 있는 당시 2020 시즌에는 프로 데뷔 이후 첫 K리그 구단의 감독을 맡게 되는 초보 감독 김도균 감독을 영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구단은 긴 암흑기를 끝을 내고 K리그 1으로 승격, 그리고 K리그 1에서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많은 스타 선수들이 영입이 됐었고요. 또 김호곤 단장 취임 기간에 이승우 선수, 또 지소연 선수 등 수원FC와 수원FC 위민의 많은 스타 선수들이 영입이 되게 됐죠. 그 눈부신 성과와 성공의 이야기는 수원FC를 오랫동안 지켜온 팬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원FC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팬들에게 이유 없이 어떤 성적 부진이라든가 구단 운영에 관한 부실 경영이 아닌 이유로 단장이 교체되는 것에 대한 납득을 할 수 없었고, 또 그 와중에 스포츠니어스를 통해서 수원시 내부에서 수원FC 서포터즈들을 단장의 어용단체다, 김호곤 단장이 사주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매우 논란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수원시청 앞에서
팬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었고요. 저 또한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그러한 집회, 시위에는 나서기가 조금 조심스러웠었지만 또 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설 땐 나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 또한 1인 시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결국 수원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서포터즈들이 받아내긴 했었지만 시즌을 준비하는 비시즌 과정에서 선수 영입과 새로운 선수단과 새로운 시즌 준비로 설레어야 했었던 수원FC 팬 그리고 서포터즈 리얼크루는 2023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장 교체에 따른 논란 그리고 여러 이슈들 1인 시위와 함께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편하게 시즌을 기다릴 수 없었던 출발부터 불안했었던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단장 교체 그리고 구단의 프런트 교체에 따른 불안한 첫 단추를 끼우면서 발생하게 된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단의 운영 준비 또한 굉장히 미흡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현재 팀에도 전력에 보탬이 되고 있는 김선민 선수 그리고 지난 시즌 전북현대에서 임대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완전 영입을 통해 시즌 개막 이후 합류하게 됐던 이용 선수 마찬가지로 전북현대에서 이적을 한 최보경 선수까지 온전히 팀과 함께 동계 훈련을 하지 못하고 당금질을 하지 못했다 보니 선수의 매치핏이라고 하죠. 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됐고요. 현재는 이용 선수는 재활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최보경 선수는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매치핏이 형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시즌 스프링 라운드 직전 후반기부터 수원FC의 전력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경기력은 솔직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선민 선수 또한 시즌 초에 합류를 하긴 했지만 팀과 융화되고 조화되면서 현재처럼 윤빛가람 이영재와 3명의 미드필더 주인을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데까지의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카타르 월드컵 SBS 축구 해설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팀과 동계훈련을 온전히 치르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승우 선수의 초반 지난 시즌과 대비되는 경기력의 폼이 올라오는 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승우 선수는 후반기 이후부터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달의 선수 상을 비롯해서 라스의 선수단 이탈 이후에는 실질적인 에이스의 역할을 지난 시즌 못지않게 톡톡히 해주고 있죠. 세 번째로는 그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관통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최다 실점 팀이라는 컬러는 그리고 문제점은 쭉 이어져 오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면서 수원FC만의 강점이자 장점이었고 무기였던 공격력은 무뎌지면서 방패는 더욱 녹슬고 연약해지고 창은 그 끝이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시즌 같은 경우에는 라스 무릴로 콤비의 원투펀치 그리고 미드필더진에서는 무릴로, 이영재 듀오의 K리그 1의 베스트 전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던 2021 시즌도 물론 실점과 수비의 안정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훨씬 상회하거나 그 단점을 덮어버릴 수 있는 눈에 띄는 공격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앞전 시즌 폭발적인 경기력으로 리그 득점 2위 또 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라스가 부상 등의 이유로 부진하면서 하지만 그 시즌에도 이승우 선수의 맹활약을 통해서 수원FC는 수액 극장 뒤처지거나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 시간 90분이 지나고 난 이후 추가 시간에 동점을 하거나 역전을 하는 경기들을
자주 연출하면서 정말 끝까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쫄깃쫄깃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팀의 매력을 보여줬었죠. 시즌 개막 후 초반에는 이광혁, 윤빛가람, 또 이후에는 라스 선수의 공격 부분에서는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왔지만, 또 라스 선수 이탈 이후에는 이승우 선수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다소 무뎌진 공격력에 수비의 조직력과 안정감은 더욱더 불안해지면서, 무엇보다 현 시점에는 K리그 역사상 최다 실점 팀이라는, 이제 시즌의 최다 실점 팀이 아니라 K리그 40주년 역사상 최다 실점을 한 팀이라는 불명예를 37라운드, 38라운드 강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계속적으로 실점을 하게 된다면 그 역사의 스코어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갱신을 하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K리그 1에서 어느덧 3시즌 동안 활약을 해오면서 해마다 시즌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졌던 선수단의 고령화, 그와 상반대에는 20대 중후반에 소위 축구에서 전성기 기량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의 전력 이탈,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수원FC가 승격을 했던 2020 시즌 이후부터 팀의 중심으로서 활약을 했었던 조유민, 김건웅, 박민규 선수는 현재 수원FC를 떠나거나 임대인 상태이죠. 2021 시즌 수원FC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시즌에 전반기 좋은 활약에 비해 후반기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기량을 온전히 보이지 못했던 조유민 선수는 몬클럽맨으로서 활약을 해오다가 22 시즌을 끝으로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이적을 하게 된 그 이후에 이제 주장으로 대전의 승격을 이뤄내기도 했고, 리그 1에서 승격 후에도 맹활약하고 있죠. 김건웅 선수는 김도균 감독의 부임 이후 2020 시즌부터 수원FC 소속으로 활약을 해오면서 임대 신분에서 완전 영입을 통해서 2022 시즌에는 여전히 불안한 수원FC의 수비진에 있어서 코어 리베로가 투행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백의 중앙에 센터백으로서 활약하면서 경기 중에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으로 자유롭게 활약을 했었고요. 또 김건웅 선수는 본래 수비형 미드필더인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에 위치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까지 커버를 하면서 수비 전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김도균 감독의 공격부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김건웅 선수가 페르소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웅 선수가 2021 시즌에 조 선수가 결장이었을 때 팀 전체의 경기력이 다운되고 부진하다라고 느꼈다면, 2022 시즌에는 김건웅 선수가 결장이거나 또 경기에서 부진하게 됐을 때 수원FC가 겪게 되는 경기력의 기복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 시즌 승격 때 조유민, 김건웅 선수와 마찬가지로 주전으로서 맹활약했던 박민규 선수는 2021 시즌에는 부산 아이파크로 임대를 떠나게 됐었지만, 2022 시즌에는 명실상부 수원FC의 주전 왼쪽 윙백으로서 맹활약하면서 넓은 활동 반경과 지치지 않는 체력, 투지로 수원FC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플레이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0대 중후반에 주축 전력이었던 선수들이 이적 또는 군입대를 통해서 팀을 이탈하는 동안 그 자리에 대한 공백이 충분히 메꿔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의 영입은 이루어졌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성기급 기량의 20대 중후반 선수들이 떠난 자리를 30대 중후반의 선수들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수단의 나이는 더욱 높아지고, 체력이라든가 스태미너, 그리고 활동, 전방 압박,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더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 시즌에 20대 중후반에 팔팔한 젊은 선수들이 수원FC에 합류하게 되죠. 박민규 선수처럼 앞전 시즌에는 충남 아산으로 임대를 떠나서 왼쪽 측면 수비수와 윙어, 측면 공격수로 왼쪽 라인의 넓은 포지션 활용을 통해서 맹활약을 하면서 충남 아산에서는 임대 복귀가 아닌 완전 영입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던 박철우 선수가 임대 복귀를 통해서 전력에 보탬이 됐고요.
또 울산 현대에서 해외 리그 경험을 하고서 비록 많은 경기를 뛰면서 플레이하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었던 오인표 선수가 임대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좌우측에 20대 중후반의 선수들이 합류하다 보니 그 기대가 더욱 컸었고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시즌 초부터 현재까지도 완벽히 팀에 녹아들었다. 절대 뺄 수 없는 언터처블 수원FC 핵심 전력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진 못합니다. 경기 내에서도 플레이에 기복이 좀 있고 투입 이후에 교체되거나 90분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할 만큼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코칭 스텝에게도 그만큼 완벽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수원FC를 현재는 떠나 있는 조유민, 김건우, 박민규 선수와 비교했을 때 그 활약도와 비중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나 보이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원FC는 구단의 작은 재정을 고려해서 소위 가성비 영입을 하게 되죠. 이름만 놓고 봤을 때 가슴에 달린 명찰 그리고 간판만 봤을 때에는 분명 수원FC는 그 선수들의 전성기 시절만 그 이미지만 떠올린다면 K리그 올스타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2 시즌부터 23 시즌으로 오는 동안 많은 선수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량이 조금씩 저하되고 수원FC의 발은 무거워지고 후반이 갈수록 눈에 띄는 체력 저하나 활동력 저하 그리고 스태미너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경기력의 문제점 그리고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는 팬들이 바라고 원하는 정신력 그리고 투지는 그 기반이 되는 베이스는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단의 최고 성적을 거뒀던 2021 시즌 이후 2022 시즌부터 북해단장은 수원FC의 체력 저하가 눈에 띄게 보이면서 문제가 분명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수단이나 일부 팬들께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인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씩 떨어지는 스태미나나 활동량 그리고 체력 저하가 분명히 눈에 띄게 보인다 생각을 했었고 2023 시즌에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은퇴를 앞두고 있고 플레잉 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양동현 선수는 처음 입단했던 2021 시즌부터 22, 23 시즌을 거쳐오면서 눈에 띄게 출장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됐고요. 지난 시즌만 해도 극장골의 주인공, 수원 더비의 사나이, 불꽃남자 정재용 선수 그리고 대구에서 야심차게 영입하면서 그 직전 대구에서의 활약이 K리그 베스트급이었던 국가대표에 선발되어도 충분한 실력이지 않느냐라고 평가까지 됐었던 황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는 솔직히 전력 외의 선수로 거의 스쿼드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활약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윤빛가람, 신세계 정동훈 선수처럼 동나이대에 여전히 수원FC의 베스트 11으로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현재 수원FC의 선수단의 구성은 고참급 베테랑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영재 선수 같은 선수들의 중추,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단의 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노장, 베테랑 선수, 그리고 언더 22 신인 선수, 이 중간을 받쳐줄 수 있는 튼튼한 선수단의 구성이 아쉬운 2023 시즌이고 21 시즌부터 현재까지 오는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북해단장이 올 시즌 수원FC를 지켜보면서 특히 굉장히 불만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인데요. 바로 끊임없이 로테이션 되고 있는 골키퍼입니다. 시즌 초반 제주와의 개막전을 통해서 눈부신 선방을 보여줬던 이범영 선수 그리고 수원 더비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맹활약했던 노동건 선수의 부상 이후에 그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꿔주면서 8월 2대0 수원 더비 승리에 눈부신 플레이를 해주었던 원클럽맨 박대종. 하지만 이범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7대2 대패, 노동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실책성 플레이들, 박배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중볼 처리 미숙, 불안한 플레이들을 돌아가면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실수는 분명 할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클럽에서도 고만고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키퍼 3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구단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넘버원 키퍼가 있지만 내가 이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해서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나도 실수 한 번이면 또 바뀝니다.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축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프로리그에서? 골키퍼 1명에 앞에 3명의 수비수든 포백 4명의 수비수든 미드필더진까지 해서 전체 10명을 함께 하나의 조직으로 덩어리로 움직여야 하는데 키퍼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클럽이 과연 안정적인 수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키퍼의 콜플레이라든가 키퍼 개인의 성향, 플레이의 스타일이 다 다른데 2경기, 3경기, 4경기 만에 한 번씩 키퍼가 계속 바뀐다면 수원FC의 수비진 또한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어떤 키퍼는 나에게 이거를 요구했는데 또 다른 키퍼는 그와 다른 걸 요구합니다. 물론 프로 선수이다 보니 자주 하다 보면 동건이 형은 나한테 이런 걸 원하지. 맞아. 범윤이 형한테는 이렇게 맞춰줘야 돼. 대종이 형하고 플레이할 때는 내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커버를 하겠죠. 하지만 시즌 초에 키퍼의 불안한 플레이는 어느 팀이든 다 있었습니다. 울산 현대 조현우,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창근 정도가 아니면 모든 팀들이 키퍼의 실책이나 불안함을 노출했던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클럽들이 키퍼를 이렇게 바꿨나요? 넘버 1과 넘버 2가 아니라 넘버 1, 2, 3를 시즌 내내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누가 넘버 1인지 넘버 2인지 넘버 3인지 이제는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명이 나오면 이보명이 못했다고 욕을 합니다. 노동건이 나오면 노동건이 못했다고 욕을 합니다. 박배종이 나와서 못하면 박배종 욕을 하죠. 정말 못하고 있는 건 수원FC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퍼들 입장에서는 내가 온전히 신뢰받고 있지 못하고 이것은 경쟁을 넘어서 불안한 구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원FC에게는 그리 많은 경기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정규리그 2경기 그리고 다이렉트 강등인 12위를 피하게 된다면 홈앤어웨이의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최대 4경기를 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바꾸실 건가요?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키퍼가 실수를 한다면 2차전에 다른 키퍼를 내보내실 건가요? 이제는 수비진과 전체 선수단과 꾸준한 호흡을 이어갈 수 있는 키퍼 한 명에게 충분한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시즌 동안에 너무 정신없이 중심 없이 그때그때 실수에 따라서 보지 않았나. 실수는 프로 선수라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한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쟁을 하는 이유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저 경쟁만 하고 그 3명의 키퍼 그 누구 하나 뚜렷한 목표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건 그 조직원의 그 선수의 실수인지 그 선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구단의 실수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수원FC의 2023 골키퍼는 이렇게 확고한 넘버원 골키퍼 없이 경기 내용에 따라 경기 결과에 따라 흐름에 따라 누구든 넘버원이 될 수 있고 누구든 다음 경기에 키퍼 장갑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팬들도 불안하고 코칭 스태프도 불안하고 무엇보다 골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인 골키퍼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실수하면 난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할 텐데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적당한 긴장감은 텐션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겠지만 지나친 불안과 공포라면 온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듯이 경기장에 나설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고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6번째 문제점은 수원FC의 외국인 선수 운영입니다. K리그에는 이러한 속설이 있죠. K리그는 외국인 선수 농사가 절반을 차지한다. 외국인만 잘 뽑아도 외국인 선수가 활약만 제대로 해줘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원FC 또한 그랬습니다. 2021 시즌부터 현재까지 오는 데 있어서
라스 벨트디크, 라스 선수의 활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선수 본인이 부진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2022 시즌 또한 라스가 없을 때에는 힘든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까지도 클럽의 공격 포인트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라스 벨트리크는 시즌 초에 점 랭킹 상위에 속하면서 수원FC 팀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왔지만 라스는 꾸준히 득점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 FC 서울로의 이적설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선수의 퇴역 논란, 팬들의 비판, 그 이후에 수원 더비에서 득점을 통해서 자신이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 그러기가 무섭게 결국 음주운전으로 선수단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원FC가 경기력을 갖춰가고 회복하고 끌어올리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었어야만 했죠. 김현 선수도 운전하지 못한 몸 상태에서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해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라스 선수와 환상의 콤비로 2021 시즌부터 3시즌 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무릴로는 전북 현대 시절점으로 지적됐었던 스피드와 이 가담, 전방 압박 등 현재 K리그에 적합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릴로는 스택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한 골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21 시즌에는 당시 전북현대 소속이었던 김보경 선수와 도움막 경쟁을 할 정도였고, 2022 시즌에는 전반기를 거의 뛰지 못한 상태에서 김천상무전을 통해서 후반기에 돌아왔음에도 후반기 활약만으로 수원FC의 공격 포인트 상위의 랭크가 됐었습니다. 전반기만 활약하고 후반기 개인의 하동으로 팀을 떠나게 된 무릴로는 현재까지도 큰 순위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스 무릴로가 떠나고 난 뒤에도 이승호, 윤빛가람 선수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팀의 시즌을 절반 정도밖에 활약하지 못한 라스 무릴로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전반기 친근한 팬서비스로 팬들에게 다가갔던 무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 또한 전반기만에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원FC는 전통적으로 영입했던 선수를 전반기에 써보고 탐탁치 않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후반기에 새로이 영입하는 좋지 않은 전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가성비 영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단의 재정 상황과 구조이겠지만,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스카우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2 시즌 여름에 영입돼서 후반기 수원FC의 전력에 큰 보탬이 되었던 라크란 잭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2 시즌을 기점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전력 외 선수로 제외가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점을 통해서 제가 꼽는 수원FC의 7번째 문제점은 시즌 중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수와 시행착오 그리고 시험입니다. 시즌을 마무리하는 현재 시점에 한 시즌을 준비하는 동계훈련부터 개막까지, 개막 이후에 경기를 펼치는 과정에 있어서 확실한 플랜 A 그리고 베스트 11이 갖춰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락스 선수의 이탈을 통해서 이승우 선수의 미드필더 기용이라든가 또 이영재 선수의 전역 이후 윤빛가람 선수와의 미드필더 공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김도균 감독의 전술적 지휘하에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 선수단을 한 시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포인트들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너무 잦은 변화와 시험 시도 그리고 전술적 교체들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확실한 무기가 없으니 자주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되고, 그만큼 선수단이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팀의 위기 때마다 위기 대처를 잘 해왔지만 확실한 무기 플랜 A가 없다 보니 끊임없는 전술 변화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국회단장이 꼽는 수원FC의 8번째 문제점은 팀이 오랜 기간 동안 합을 맞춰오면서 담금질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보여지지 않다 보니 개인의 플레이에 의존해서 스타 선수, 이승우, 윤빛가람, 이영재 등 개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때에는 눈부신 경기력과 포인트들을 기록하고
이러한 에이스급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스타 선수가 부진하거나 상대의 전술에 의해서 원천 봉쇄가 돼 있을 때에는 그것을 나머지 팀원들의 경기력 또는 팀 전체의 전술과 경기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 시즌 앞전 시즌들과 분명 대비되는 것은 수원FC는 이기지 못하는 팀이 분명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팀이 한정적이라는 울산 현대에게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시즌이고요. 전북 현대에게는 단 한 번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제주 유나이티드에게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에게는 전패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약했던 서울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K리그 12개 구단 중 수원FC를 제외한 11개 구단 중에 수원FC가 자신있게 맞붙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팀은 강원FC, 수원삼성, 그리고 때때로는 대전 하나시티즌, 극히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6, 7개 팀에게는 언제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제가 쭉 언급했던 그러한 문제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가 현재 수원FC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8번째 포인트, 몇몇 스타 선수에게 의존하는 듯한 경기력에 따른 9번째 문제점은 공격 전술과 수비 가담에 있어서 원팀이라는 하나의 팀이라는 조직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공격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을 몰고 들어가는 선수와 주변에 협업하는 선수들, 수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을 따르는 시선과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들을 커버하는 모습. 분명 앞전 시즌에 대비 너무나 불안하고 허술하고 반복된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창단 20주년에 많이 웃고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야 하는 경기장에서 특히 홈 경기에서 매우 부진하게 되면서 매 경기마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사과도 경기력과 경기 결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 시즌 다행히도 수원 삼성과 강원FC의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10위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지만, 홈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승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수원FC보다 승리가 낮은 수원삼성과 강원FC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 그만큼 수원FC의 경기력에 있어서 꾸준함과 안정감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번째 문제점은 결국 이 모든 문제점을 포괄하고 있는 구단 전체 운영, 리딩, 선수단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FC는 시즌 중 주장단을 교체했죠. 윤비가람 선수에서 전역한 이영기 선수로의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라운드 내에 캡틴, 리더도 중요하지만 벤치의 코칭 스텝, 그리고 이 선수단 전체를 운영하는 구단의 프론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수원FC의 주요 선수들이 이탈하게 됐을 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눈에 띄었던 것처럼 현재의 수원FC의 이러한 점진적으로 쌓여가는 문제점이 결과로 드러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충분하게 예측하고 대비하고 대처해 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첫 번째 문제로 말씀드렸던 단장 교체, 저는 거기서부터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김호건 단장은 다 잘했고 최승을 단장은 다 못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래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수원FC의 지역 밀착, 그리고 친화적인 이벤트들과 선수단의 재미기도, 저희 큰아들이 수성중학교에 재학 중인데 위민스 선수들도 저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녀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김호곤 단장이 있을 때보다 더 연고 지역과 끈끈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라운드 내에서의 경기력과 결과일 것입니다. 리그에서의 경쟁력, 경기력이 뛰어나지 못하면 우리 팬서비스를 열심히 한다 한들 마음은 전할 수 있겠지만 프로축구단, 결국 프로 선수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감동은 그라운드 내에서의 골, 그리고 득점, 그리고 골, 그리고 그 골을 넣는 선수들의 그 득점과 그 골을 넣는 선수들의 그 득점과 그 골을 넣는 선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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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골을 넣는
승리, 경기력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이벤트, 사회봉사, 중요하고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스포츠단, 선수단의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리그 성상 모든 잘못은 감독이 짊어지고 책임지게 되어 있지만 감독과 단장 그리고 구단 프론트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조화와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수원더비, 수원FC 팬으로서 수원FC의 경기를 지켜봤던 10년의 시간 동안 가장 치욕스럽고 홍한의 경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 시즌 7대2의 대참사가 벌어졌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경기도 주관을 했었지만 그때 그 경기는 우리가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앞선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쫓아갔지만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모든 정신력과 멘탈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기본이었던 체력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보다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선 수원 더비는 어떤가요? 초반 카즈키 선수의 퇴장을 통해서 80분가량을 상대보다 한 명이 더 많은 11대 10의 경기를 해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오히려 수원FC의 선수가 한두 명 정도 적어 보인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죠. 그 경기를 지켜봤던 많은 수원FC 팬들이 굉장히 실망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팬들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러울 정도의 경기, 선수들한테도 내가 뛰는 경기를 보여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가족, 친구, 연인, 내가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 팬과 지인들에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내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경기 결과에 승패를 떠나서 정말 후회없는 경기력이 그라운드 내에서 발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구단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비단 이번 수원 더비의 모습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10가지 문제점 중에 상당수는 앞전 시즌부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쌓여서 2023 시즌 수원FC의 20주년인 올해에 빵 터진 것들이 많고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은 바로 잡아야 하고 또 2023 시즌 현재 수원FC의 시즌이 끝나지 않았고 잔류와 생존 그리고 강등에 있어서 정확한 성적표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2024 시즌을 준비하는 수원FC에게 있어서 분명 개선되고 변화하고 뼈와 살을 깎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분명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형님 리더십을 통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뛸 수 있는 또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팬들과 함께하는 수원FC 항상 이겨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수원 더비와 같은 경기력은 선수단을 또 코칭 스텝을 켜보고 있는 수많은 팬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 연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남은 정규 시즌 2경기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길어진 시즌 한겨울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지켜보더라도 90분이 지나고 난 뒤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게 되었을 때 코칭 스텝 라운드의 선수, 벤치의 후보 선수들 그리고 그걸 모두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팬, 전국 각지에서 또는 집에서 응원하고 있는 팬들까지 우리 모두에게 후회가 남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경기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면서 일개 팬이지만 팀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길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간절히 호소하듯이 전에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수원FC 선수단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결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기회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본인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그것이 발현되고 구현되는 경기력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원FC 화이팅!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